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부자 아빠의 자녀 교육법 2부입니다. 2부,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는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수록 오히려 가난해진다. 부자 아빠는 복권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왜 빈털터리가 되겠니? 라고 말했다. 내 똑똑한 아버지도 성적에 대해 비슷하게 말했다.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자녀가 학계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 2부는 당신의 아이가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관해 다룰 것이다. 8장. 현실 세계에서는 경제 성적표가 필요하다. 나는 15살 때 영어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내가 낙제점을 얻은 것은 내 철자 실력이 엉망이었고 작문을 잘하지 못했거나 혹은 영어 선생님이 내 작문 내용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한 학년을 더 다녀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여러모로 당혹스럽고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하와이의 교육감이었다. 그분은 하와이 섬 전체의 교육 정책과 40개 이상의 학교를 책임지고 있었다. 교육감의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소식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속닥거림과 비웃음을 야기했다. 성적표에서 F를 본 날 나는 화학 실험실에 있는 건물 뒤로 홀로 숨었다.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긴 채 나무 벽에 등을 기대고 펑펑 울었다. 몇 달 전부터 F학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종이 위에서 그것을 보니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1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건물 뒤쪽에 처박혀 있었다.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자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도 F를 받았다. 마이크마저 낙제를 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그날 저녁 다른 형제자매들이 잠자리에 든 후에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영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한 학년을 한 번 더 다녀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당시의 교육체제에서는 영어나 사회 과목에서 낙제를 한 학생은 한 학년 전체를 다시 다녀야 했다. 아버지는 그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그 정책을 시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그 소식을 예상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막상 내가 낙제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하셨다.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훨씬 힘겹게 받아들였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감정이 슬픔에서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1년을 버리는 건가요? 아버지는 그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게 우리 방침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잘 숙고해보지.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버지는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연구했다. 그분은 우리 반 학생 32명 중에서 15명이 낙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D를 받은 학생도 8명이나 되었다. A는 1명이었고 B는 4명이었으며 나머지는 C였다. 낙제생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한 학생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번째 행보는 학교 교장에게 정식 조사를 요구한 것이었다. 관련 조사는 학생들과의 인터뷰로 시작되었고, 결과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전출되는 것으로 끝났다. 학교에는 성적을 높이고 싶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름 특별학교가 개설되었다. 나는 여름방학에 3주일을 투자해 내 점수를 D로 올렸고 다른 그부들과 함께 11학년으로 진급했다. 이번에 낙제한 일을 내 삶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라. 이번 일로 너는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화를 내고 선생님을 탓하면서 앙심을 품을 수도 있지. 아니면 내 행동을 돌이켜보고 너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도 있을 거다. 내가 볼 때 내 선생님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낙제점을 주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너와 내 친구들도 학생으로서 더욱 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구나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이렇게 말했다. 학교 성적은 아주 중요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없단다. 학교 성적은 네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거야. 어머니는 전에도 몇 번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끔찍하고 힘든 시기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전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는 나도 아주 힘들었다. 낙제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점수를 만회하고 다른 그부들과 진급하기 위해 여름 학교에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름 학교가 싫었다. 수업은 지루했고 교실은 무덥고 후덥지근했다. 수업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며 저 야자수 너머 친구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을 해변가를 상상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내 서핑 친구들이 나와 마이크를 만날 때마다 비웃으면서 멍청이라고 놀려댔다. 4시간짜리 수업이 끝나면 마이크와 나는 마을 반대쪽에 있는 부자 아버지의 사무실로 가서 몇 시간 동안 그분이 시키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아버지를 기다리는 도중에 마이크와 나는 학교 성적이 나쁘다는 사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낙제를 하고 멍청이라는 놀림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우리를 놀리는 건 우리보다 성적이 더 좋기 때문이야. 자기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테니까, 마이크가 말했다. 나도 그런 말 들었어. 내가 대답했다. 그럼 넌 우리가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니? 이제 겨우 15이 된 우리는 현실 세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우리는 멍청이와 낙제생이라는 낙인이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을 느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는 우리의 학업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미래가 아주 암울해 보였다. 우리 어머니 역시 우리와 생각이 같은 것 같았다. 부자 아빠의 비밀. 부자 아버지는 우리가 낙제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분도 아들이 영어에서 F학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했다. 부자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여름학교가 개설되어 우리가 낙제 점수를 만회한 것을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두 분 아버지는 늘 긍정적인 면을 보셨고 우리가 그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배우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두 분의 교훈은 서로 달랐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자 아빠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아마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학업에서 실패한 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듣고는 마침내 거기에 대해 언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부자 아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거란다. 너희들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똑똑한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바싹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우리 아버지부터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에 이르기까지 가족 전부가 교육계에서 일하는 우리 집 식구들에게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거의 불경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성적표는 어쩌고요? 그런 점수는 우리를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다소 볼멘 소리로 말했다. 부자 아빠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잘 들어라, 마이크 로버트. 내가 너희들에게 커다란 비밀을 하나 알려주마. 부자 아빠는 잠시 뜸을 들이며 우리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했다. 내 은행가는 나한테 성적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나와 마이크는 벌써 몇 달째 성적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점수는 모든 것이었다. 우리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도 좋은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자 아빠의 그 같은 말씀은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았으니 인생이 망했다는 내 사고방식을 단번에 산산조각 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부자 아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방금 내 말 들었잖니? 부자 아빠가 의자 위에서 몸을 흔들며 말씀하셨다. 부자 아빠는 우리가 자신의 말을 들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행가가 아저씨의 성적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나는 조용히 반복했다. 그렇다면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내가 그랬니? 부자 아빠가 비꼬듯이 물었다. 내가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느냐? 아니요.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죠. 그럼 내가 뭐라고 했지? 부자 아빠가 물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은행가는 나한테 성적표를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교육자 집안인 우리 집에서 좋은 성적과 시험 점수, 좋은 성적표는 모든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내가 만나는 은행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다. 학교 때 당신 성적표를 보여주십시오. 부자 아빠는 이어서 물었다. 나와 거래하는 은행가가 당신은 A학점 학생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냐? 성적표를 요구한 적은 있고 그 사람이 당신은 학창시절 성적이 무척 좋았군요. 그러니 100만 달러를 빌려드리지요. 라고 말할까? 은행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마이크가 말했다. 적어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람 사무실에 갔을 때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성적을 보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요구했지? 아버지의 재무제표를 요구했죠. 마이크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사람은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 해요. 아버지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도 보고 싶어 하고요. 부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가들은 늘 재무제표를 요구한다. 은행가들은 누구에게나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은행가들은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어 하지. 은행가들이 왜 그러는지 아느냐? 마이크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잠자코 부자 아빠의 대답을 기다렸다. 사실 전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윽고 마이크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네가 학교를 졸업한 뒤의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뭔지도 모른 채 학교를 졸업한다는 거지. 재무제표가 학교를 졸업한 뒤의 성적표라고요? 나는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재무제표가 어른들의 성적표라는 뜻인가요? 부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른들의 성적표지. 그런데 대부분의 어른들도 역시 재무제표가 뭔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있단다. 그게 어른들의 유일한 성적표인가요? 내가 물었다. 다른 성적표는 없어요? 물론 다른 성적표도 있지. 재무제표는 아주 중요한 성적표지만 유일한 성적표는 아니야. 다른 성적표로는 정기 건강검진을 들 수 있을 거다. 그것은 혈액검사와 다른 중요한 절차 등을 통해 우리의 건강이 지금 어떻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골프 경기나 볼링 경기 점수표와 같은 다른 성적표도 있다. 삶에는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성적표가 있단다. 재무제표는 그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 학교 성적표에서는 A를 받는 사람이 삶의 재무제표에서는 F를 받을 수도 있나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흔한 일이지. 진짜 세상의 성적표. 15살 때 영어 과목에서 낙제를 한 것은 내게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 일을 계기로 내가 그동안 학교와 공부에 대해 나쁜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낙제점을 얻은 것은 내게 그런 태도와 공부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었다. 또한 나는 학교에서는 점수가 중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재무제표가 내 성적표가 된다는 사실도 일찌감치 알게 되었다.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기마다 성적표를 받는다.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적어도 자신이 원한다면 점수를 적절히 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지.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분기마다 경제 성적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고생을 하는 거란다. 많은 어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은퇴를 고려하는 등 때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의 경제 상황을 돌아보지 않아. 대부분의 어른들이 분기마다 경제 성적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궤도 수정을 하지 못한다. 그들은 고소득 일자리와 커다란 집과 좋은 차를 갖고 있고 일터에서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재정 성적은 낙제점이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똑똑한 학생들도 삶의 경제 점수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기 쉽단다. 분기에 한 번씩 경제 성적표를 받지 않은 결과지. 나는 내 재무제표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잘하는지, 어디서 못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고 싶단다.
성적표는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영어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경험이 내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마이크와 내가 학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한 번도 훌륭한 학생인 적이 없다. 나는 우리 주의 상원의원으로부터 메릴랜드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뉴욕주 킹스포인트에 있는 해양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받았다. 마이크는 하와이에 남아 그의 아버지로부터 사업 수업을 받기로 했다. 그는 하와이 대학교에 입학해 1969년에 졸업했는데 그것은 내가 킹스포인트를 졸업한 해이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때 낙제점을 받은 것은 마이크와 내게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학교에 대한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킹스포인트에서 나는 글쓰기의 두려움을 극복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말해 나는 글솜씨가 그리 좋은 작가는 아니다. 나는 해양사관학교에서 2년 동안 내게 영어를 가르쳐준 A.A. 노튼 박사님께 감사한다. 그분은 내가 부족한 자신감과 과거의 두려움, 마음속의 앙심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때로 나는 만일 내가 15살 때 영어에서 낙제를 하지 않았고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삶의 변화를 일구지도 못했고 지금 같은 작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적표는 무척 중요한 것이다. 특히 나쁜 성적표는 말이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나는 성적표가 우리가 아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개선해야 하는 것을 측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의 재무제표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당신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성적표다. 당신 자녀에게는 경제 성적표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관한 이해는 내게 돈과 금융에 관한 깊은 이해와 커다란 확신을 심어주었다. 나는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이해했고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배웠다. 많은 어른들이 그 미묘한 차이를 알지 못하며 교육이 부족한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재무제표를 이해함으로써 확신 이상의 무언가를 얻었다. 부자 아빠는 종종 3C에 대해 말했다. 그것은 확신, confidence, 통제, control, 수정, correction을 의미한다. 부자 아빠는 마이크와 내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다. 재무제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고 더욱 확고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황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수정을 가할 수 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고 제대로 수정도 하지 못하다가 때를 놓쳐버린다. 나는 어린 나이에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영적으로 3C를 안팎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에 나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금융교육은 평생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경제적 학습의 토대가 된다. 이 기본적인 금융교육은 내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게 해주었고 그 모든 것은 재무제표의 이해와 함께 시작되었다. 가르치면 똑똑해진다. 나는 남들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남을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배울 교훈을 찾아내기 위해 나 자신의 내면을 보다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나는 학생들과의 교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개개인의 통찰력과 발견이라는 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런 현상 때문에 나는 부모들이 시간을 내서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길 권한다.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부모들도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을 개선하고 싶은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생각을 찾아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다. 당신의 아이에게 돈에 관한 낡은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새로운 경제적 개념들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을 겪는 이유는 그들이 부모로부터 낡은 경제관념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은 그 생각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르친다. 바로 그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중산층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항상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이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주어라. 그러면 받을지니. 아이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당신도 더욱 똑똑해질 것이다. 돈이 일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라. 얼마 전 한 친구가 내게 재정적인 조언을 구했다. 내가 문제가 뭐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투자하는 게 겁이 나. 그녀는 평생 열심히 일해 약 25만 달러를 저축해 놓았다. 그녀에게 어째서 그것을 투자하는 것이 겁이 나냐고 묻자 친구는 대답했다. 그 돈을 잃을까봐 무서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야. 난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오랫동안 힘겹게 일했지. 하지만 이제는 은퇴를 해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치 않아. 그러니 이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 나이에 잘못해서 돈을 날리기라도 하면 다시 일을 해서 이만큼 돈을 모을 수가 없거든.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낡은 공식. 아이들에게 저축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한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느니, 한 푼을 아끼면 한 푼을 번다느니, 어려운 때에 대비해 돈을 저축해라와 같은 흔한 충고들을 많이 듣는다. 우리 어머니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엄마가 돈을 그만 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저축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한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집을 사고 돈을 저축해라. 산업시대에는 이것이 이기는 공식이었을지 모르나 정보시대에는 지는 공식이 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보시대의 아이들에게는 돈을 단순히 은행이나 연금에 넣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금융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이다. 그분은 마이크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다. 저축은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부자 아빠에게 단순히 돈을 저축하고 그 이자로 살아가려는 것은 게임에서 지는 방법이었다. 진짜 돈 가지고 놀기.
2장의 서두에서 나는 오랜 친구의 이야기를 꺼냈다. 은퇴할 때가 된 그녀는 25만 달러의 저축이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매년 3만 5천 달러가 있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25만 달러의 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로는 그 같은 소득을 올릴 수가 없다. 나는 저축에서 1만 달러를 빼내 1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단순한 예시를 이용해 투자를 하면 그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러자면 먼저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과 그런 투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했지만 말이다. 내가 그녀에게 돈의 속도와 투자 수익률이 무엇인지 설명했을 때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겁을 먹고 얼어붙고 말았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이제껏 힘들게 번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새로운 공식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녀가 아는 공식은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돈은 아직도 은행에서 잠자는 중이다. 나중에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내 일이 좋아. 그러니까 몇 년 더 일을 해볼래. 그러면 활력도 유지할 수 있겠지? 그녀와 헤어진 후에 내 머릿속에는 부자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돈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하고 반면에 그들의 돈은 편안한 세월을 보내지. 돈을 버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나는 자주 이런 질문을 듣는다.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돈은 그저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어휘에 의해 규정되지요.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할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1980년대에 버민스터 플러 박사가 한 말이 기억난다. 내가 참석한 한 강좌에서 플러 박사는 말의 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말이란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플러 박사는 내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가 다른 이유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장본인이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내 진짜 아버지는 교사의 어휘를 사용했고 부자 아버지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어휘를 사용했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사람들이 내게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어휘에 경제, 금융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용하는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하지요. 나는 또 그들에게 영어에는 약 200만 개의 단어가 있으며 보통 사람들은 그 중에서 고작 5천 개만을 구사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1000개의 경제 용어를 배우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러면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 나는 이렇게 주의시킨다. 하지만 그런 단어의 추상적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각각의 단어를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금융 용어들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점은
그런 단어들이 공짜라는 겁니다. 단어의 힘. 지능은 미세한 구분을 하는 능력이다. 단어들은 당신의 마음이 그런 미세한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단어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자산과 부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런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에 나온 책들에서 나는 3가지 소득 유형들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근로소득, 투자소득, 비활성소득은 모두 소득이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서로 엄청나게 다르다. 당신이 아이에게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얻고 일자리를 얻어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아이에게 근로소득을 위해 일하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봉급이 얼마나 많든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근로소득을 투자소득이나 비활성소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이 그들의 자식에게 가르치는 비밀이다. 당신의 아이가 경제적으로 앞서가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돈과 관련된 어휘를 가르치고 그 차이점을 측정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아이는 금융에 능숙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그러한 단어들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들의 차이를 모른다면 그런 공동체에서 배제될 것이다. 부자 아빠의 말을 기억하라. 자산과 부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그것들은 단순한 단어지만 그 두 단어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 차이는 내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너는 평생 동안 힘들게 일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에게 부채와 자산의 차이를 가르쳐라. 그러면 당신의 아이는 실제 삶에서 크게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부자 아빠의 자녀교육법 2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